이번 시간에는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부동산 경매 관련 서적을 보시면은 경매로 손쉽게 몇억, 몇십억을 벌었다라는 선정적인 문구만 굉장히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 강의에서는 그런 선정적인 문구 대신에 경매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그리고 또 경매에 대한 위험성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경매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노력과 그리고 때로는 시운이 따른다라면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상당히 부를 축적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경매가 꼭 돈을 버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경매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자본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입찰하시고 나서 실제 일반 매매보다 비싸게 사시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신다든지 하여 실제 여러분들이 손실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며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리 분석 못지않게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권리상 함정이 없는 부동산을 낙찰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재테크로서의 그 성과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설사 권리 분석이 사소하게 잘못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이 많이 올라준다라고 하면은 권리 분석의 오류마저도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하실 때는 꼭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이제 목차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법원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 법원 부동산 경매는 왜 일어나고 그리고 법원 부동산 경매는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권리 분석 기초,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실제 분석하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다섯 번째 장에서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자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임대차 관련 주요 판례를 말씀드리고요. 일곱 번째 장에서는 어떠한 경매 물건을 고르고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에서는 경매의 특수한 권리라 그래서 법정 지상권 내지 분묘기지권, 모의치권 등 각종 특수한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에서는 낙찰 후 절차, 낙찰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장에서는 배당, 여러분이 낙찰 대금으로 납부하는 돈을 채권자들한테 나누어 주는 게 배당입니다. 이 배당이 어떤 순서로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으로 첫째, 법원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 법원 부동산 경매를 말씀드리기 전에 경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팔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파는 방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동산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파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경매를 왜 법원에서 주관을 하느냐? 여러 가지 채권자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원을 배정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동산 경매를 주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경매가 과연 왜 일어나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채무자라는 것은 이제 돈 빌린 사람이겠죠. 채무자가 갚기로 정해진 날짜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채권자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 채무자의 집, 우리가 통상 뭐 경매 물건이 집인 경우가 많지만은 뭐 꼭 집만이 아니고 법원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 토지나 뭐 동산이나 자동차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집에 대해서 경매, 방금 말씀드렸죠.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관해서 파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은 법원이 채무자의 집을 강제적으로 팔아 경매를 신청한 사람 및 다른 채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법정 순서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제도랍니다. 그러면 우리 경매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경매 유형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은행에서 통상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는 반드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빌린 집주인,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는 경우 은행은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겠죠. 대여금 청구 소송. 대여금 청구 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의 집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은행에서는 왜 소송을 걸지 않고 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두 번째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뭐 일반 개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소송을 한 후에 경매 신청을 하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법원이 많은데 그럼 경매는 어떤 법원에서 관할하느냐 하면은 우리 민사집행법 제79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우리가 뭐 통상 소송에서 뭐 채권자 주소지, 채무자 주소지, 뭐 경매 당하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경매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에 관할 법원이라는 겁니다. 채권자가 강동구에 살고 채무자가 강남구에 살고 그 경매 당하는 집이 구로구에 있을 경우에는 구로구를 관할하는 법원이 경매 관할 법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돈 빌린 사람의 집을 경매하니까 1억 원밖에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럼 나머지 1억 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뭐 2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의 집이든 토지든 경매를 해보니까 실제 1억밖에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에 나머지 1억 원은 이 경우에도 받지 못한 1억 원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경매를 하고 나서 배당을 받으니까 1억밖에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저당권 자체는 경매를 거치면은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만 받았죠. 그래서 2억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죠. 1억 원 이미 받았지만은 그래서 그 법이 정한 돈의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다음에는 빌린 2억 원 중 받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또 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하면은 받은 돈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나는 살인범이다 라는 영화에 보시면 공소시효가 나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여금은 아까 1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10년간 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10년 후에는 소송을 걸어도 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왜 돈을 빌려줬는데 10년 동안 어떤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11년째 소송을 걸면 지게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법에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반드시 가압류나 소송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는 정당한 권리관계를 떠나 일정한 사실관계가 당사자 분쟁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드렸죠. 정당한 권리관계는 뭡니까? 방금 예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게 정당한 권리관계겠죠. 그러나 일정한 사실관계는 뭡니까? 10년 동안 돈 달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사실관계가 당사자 분쟁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거. 정당한 권리관계는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돈을 그 사람한테 빌려준 거고요. 일정한 사실관계가 당사자 분쟁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됐다. 10년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돈 달라라고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정당한 권리관계보다 오랫동안 계속된 이런 사실관계, 10년 동안 돈 달라 하지 않았다라는 자체가 정당한 권리관계와 일치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시효 제도를 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시효 제도를 주는 자체가 오래 지나면은 뭐 입증 자료의 분실 등이 있어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또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많은 법률 관계가 쌓이는데 나중에 정당한 권리관계다 그래서 뒤집어 버리면 또 사회 법률 질서가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효 제도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분들은 경매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망한 사람의 재산을 통해서 부를 증식하는 것이 조금 껄끄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면 갚는 것이 정의입니다. 갚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주관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 처분해서 채권자, 빌려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만약 비도덕적이라면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이 절차를 주관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매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무는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먼저 공경매, 사경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를 시행하는 주체에 의한 분류입니다. 공경매는 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을 공경매를 하고 사인 또는 사적단체가 주관하는 것을 사경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경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물건을 팔 때 가장 고가를 제시하는 사람한테 파는 제도를 경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 꼭 국가나 공공단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적단체나 뭐 사적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법원 부동산 경매와 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공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경매, 사경매는 흔히 뭐 국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를 연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은행이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재판 없이 경매를 넣고, 어떤 개인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을 때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넣는다고 그랬죠. 그거와 관련된 것이 임의경매,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라는 것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도 합니다. 임의경매는 경매 신청에 판결이 필요하지 않는 경매.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신청에 판결이 필요한 것이 강제경매가 됩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흔히 채무명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부여해준 어떤 확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명의라는 것은. 임의경매는 아까 제가 다시 설명드렸다시피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고, 강제경매는 소송 후 승소 판결이 있어야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임의경매는 왜 판결이 필요하지 않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들이 신청하는 임의경매. 은행은 여러분에게 차용증 받고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근저당 설정 계약 안에 내가 만약 돈을 빌리지 않으면은 경매를 넣어도 좋다라는 허가까지 내포된 개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세 세입자의 임의경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세 세입자의 경매가 아니고요. 전세 사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 말합니다. 이 전세권 등기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등기소에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겠죠. 이 전세권 등기를 할 때도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 안에 마찬가지로 내가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를 넣어도 좋다라는 허가가 내포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의경매는 왜 판결이 필요하지 않냐. 미리 허가를 돈을 빌렸을 때는 채무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미리 허가를 했기 때문에 국가의 별도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당권, 전세권 등이 권리가 없을 경우에 여러분이 그냥 은행같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차용증밖에 없겠죠. 이 차용증만으로 경매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용증을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서, 물론 우리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은 소송을 걸면 승소 판결이 나겠죠. 그 승소 판결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가 보시면은, 임의경매는 방금 말씀드렸죠.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이 이미 은행에 돈을 빌린 채무자, 전세권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내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경매를 넣어도 좋다라는 허가를 했고, 전세권 등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세금을 돌려줄지 않을 때는 바로 경매를 넣으라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불필요하다고 그랬죠.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은 후 경매를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없이 경매를 넣는 대신에
은행에서 어떤 담보대출을 해줬습니다.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해줬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그 담보대출을 설정한 아파트만 경매를 넣을 수 있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세권 등기를 한 그 집만 경매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불필요한 대신에 담보 잡은 집 그리고 전세 든 집만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받았지만 모든 종류의 재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넣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든 종류의 재산에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판결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홍길동이는 강감찬에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돈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지 어떤 재산을 뭐 경매를 넣어서 지급하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 임의경매와는 다르지만은 일단 판결을 받은 후에는 그 사람의 모든 종류의 재산, 집이든 토지든 자동차든 다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 대여금 청구 소송, 만약 뭐 급여를 주지 않으면은 뭐 급여 청구 소송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라면은 현실적으로 경매를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판결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판결을 확정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그 판결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소송 외에 가압류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이 뭐 소송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수개월, 뭐 심하면 1년 정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갚지 않아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판결을 받는데 수개월에서 1년 몇 년도 걸린다라면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 사람의 집을 경매를 넣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의 집을 팔아버리면은 나는 경매에 넣을 집이 없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 소송을 거는 것과 동시에 또는 소송을 걸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시면은 가압류 금액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 1억을 빌려줘서 채무자 아파트에 1억 원의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 1억 원 가압류라는 게 등기부 등본상에 명시가 되고 그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또는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부부 또는 주식회사 재산에 대한 대여시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제는 부부 재산도 부부 별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 별산제라는 것은 부부 각자의 재산이 별개라는 제도입니다. 뭐 한국적 정서에서 부부의 재산이 뭐 별개라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면은 그 부인의 남편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부인의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더라도 그 아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돈 많은 남편과 돈 없는 아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돈 많은 남편을 꼭 연대보증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우리가 흔히 통상 사장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법적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회사가 재산이 많더라도 그 사장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에는 사장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있는 자본금을 떠나서 실제 그 회사의 재산이 없을 수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회사에 돈을 빌려주신다라고 하실 때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즉 사장 개인의 재산까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실 때 아예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개인을 같이 연대 보증을 시키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도 뭐 돈 빌려서 몇 달 안에 갚기로 했는데 안 갚고 사기쳤다. 이 언어는 성립하지만은 실제 이게 우리가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갚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현실로 성립되는 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기망하는 행위, 속이는 행위, 속임에 의해서 재물교부, 돈을 교부하고 채무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이 발생해야 되고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사람이 애초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라면은 사기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나는 갚을 의도로 돈을 빌렸다. 그런데 어려워져서 못 갚았다라고 하면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갚지 않을 의도였는지 갚을 의도였는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입증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경매와 재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매는 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신경매라고 합니다. 즉 입찰자가 없거나 법원이 매각 불허가하는 경우. 재경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생겨서 매각 허가 결정 후 확정이 된 후 낙찰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재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경매와 재경매의 차이는, 신경매는 방금 말씀드렸죠. 입찰자가 없는 경우하고 법원이 법에 정해진 사유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를 신경매, 세경매라고 하고요. 재경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찰해서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신경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없거나 법원에서 법에 정해진 사유로 매각 불허가 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 입찰 시에는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춥니다. 통상 20-30% 낮춥니다. 그러나 재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입찰을 해서 낙찰되는데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올려버립니다. 통상 우리가 경매에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죠. 근데 재경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이 20%로 상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신경매, 재경매를 뭐 입찰자가 있는 경우 또는 뭐 낙찰자가 대급을 미납한 경우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신경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많이 있을 수 있죠. 보통 뭐 경매 물건에서 첫해 기일에 입찰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재경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낙찰받아서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대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입찰 보증금을 배당 재산으로 몰수를 합니다. 그러면 1억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그분이 낙찰 잔금이 준비 안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경우보다는 어떤 물건의 하자라든지 권리의 하자라든지 어떤 특수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고려해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별 경매와 일괄 경매. 뭐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개별 경매는 경매 부동산을 하나씩 따로 경매하는 것이고, 일괄 경매는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들을 고려해서 법원이 일괄하여 낙찰받는 것이 좋다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 일괄 경매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보통 경매 물건들은 하나하나씩 나오죠. 이런 것이 개별 경매고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의 재산을 경매를 넣으려다 보니까 뭐 하나만 넣어가지고는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토지와 건물과 집과 뭐 이런 걸 같이 넣을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봐서 이거는 한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는 일괄 경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유의하실 거는 뭐 개별 경매, 개별 매각의 원칙과 관련해서 물건 번호 기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일괄 매각할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채무자에 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 경매가 나왔는데 개별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물건 번호가 별도로 기재됩니다. 물건 번호 1, 2, 3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찰서를 작성하실 때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